안녕하세요. 경제를 거두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은행의 총재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거 금리를 인하해서 조금 더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 집값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높은 집값 잡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 움직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한국은행으로서는 올해 이 경제 성장률 0.8% 정말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한국 경제의 내수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내수 침체가 중요한가 집값 과열이 중요한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경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한국은행 총재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연준 의장 파월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매번 통화정책결정회의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금리를 결정해 보시고 그리고 금리 결정이 있은 후에 오답 정리를 해보는 방식, 이걸 저는 가장 좋은 경제 공부 방법이라고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죠? 왜 아프신지 지금부터 이 딜레마, 그럼 앞으로 어떻게 금리 결정을 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결정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물이 넘치는 화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물이 부족해서 말라 죽을 법한 화분이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줘야 돼요? 우리 물을 어떻게 줍니까? 물조리개를 이용해 가지고 물이 부족한 화분에게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조리개 방식만 있다면 우린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금리라는 것은 물조리개가 아니에요. 날씨와 같아요. 비를 내려줄 것인가 아닐까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비는 이쪽 화분에게만 주는 게 안 돼요. 모든 화분에게 물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결정은 그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한 화분에게도 물이 넘치는 화분에게도 작용과 부작용을 주니까,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도 주니까, 그런 관점에서 물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비를 내려줄 거냐 아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 대출이 많아요, 다주택자예요, 집값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나는 저축이 많아요, 대출은 없어요, 또 지금 무주택자인데 집값이 좀 떨어져야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한국 경제를 보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저출산을 고려하면 그래도 집값이 떨어져 주는 게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금리를 오히려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특정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비를 내려줍니까? 아니에요.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아요.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 긍정적 효과의 총체와 부정적 효과의 총체를 아마 비교해서, 그래서 더 효과가 큰 부분에 무게를 두고 결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그림처럼요,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 증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수 증진을 하다 보면 가계빚이 커지고 집값이 더 올라가고 하는 소위 말하는 폭탄을 건드릴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행이 어떤 판자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금융불안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서. 내수 경기를 고려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지만 이러다가 금융불안이 커져서 금리 인하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두 가지를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한 의사결정이냐를 놓고 판단하는 결단의 순간이다. 한국은행은 지금 결단의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한국은행 총재라고 해보면 굉장히
머리 아프시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합니다. 뭐 하려고요? 경기 부양하려고요. 근데 22년에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하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물가를 만납니다. 그때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었죠. 그리고 22년부터 24년 중반까지 높은 금리를 인상하고 유지하다가 이제 목표 물가에 거의 가까워지네. 그러면 목표 물가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이렇게 높은 금리는 유지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이제 목표했던 물가 안정의 목표를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를 고려해서 적정한 금리는 얼마지? 그게 2% 정도야. 그럼 2% 정도라는 목표 물가, 목표 금리, 중립 금리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러나 그 여정이 순탄해요? 순탄치 않아요. 금리 인하를 하다가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환율 문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고려하면서 여러 불안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여정인 것이다. 그래서 지난 8월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가 안정 진단, 경기 안정 진단, 금융 안정 진단. 제가 그토록 말씀드리는 한국은행은 세 가지를 주로 고려한다. 한국은행 법 1조 1항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건전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한국은행법 1조 2항에 금융 불안 문제를 좌시하면 안 된다. 세 가지 목표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진단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물가 안정 진단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매번 해드리고 있지만 아마 1561번 했을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지만 물가의 오름폭이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 빨간색 그래프가 0을 밑돈 적은 없어요. 연간 기준으로요. 연간 물가 상승률이 0을 밑돈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국은행의 지금의 목표는 뭐다? 2%라는 목표 물가 상승률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를 잡는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도라도 안 돼요. 웃도라도 안 되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맞나? 내리는 게 맞나? 이게 가장 중대한 중앙은행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물가 안정 기구다.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니 여러분이 지금 물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여름 장마철 지나고 무더위 폭염 지나면서 채소 가격 많이 치솟았어요. 그 얘기랑 다른 게 물가 상승률은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일부 채소 가격이 올라도 전체 물가에 큰 기여가 없다면 사실 물가 상승률은 크게 높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어쩌면 채소 물가지만 주로 우리가 고려하는 물가는 체감 물가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굳이 따지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채소 물가 안정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특히 근원 물가 상승률을 목표하는 것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의 전망이 보시는 것처럼 25년 하반기, 26년 내내 2% 언더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낮아서 문제일 수 있다. 금리 인하를 더 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은 디플레이션으로 내몰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 여부를 진단해 보면 한국은행은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답변 되셨죠? 다음, 경기 안정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기 안정도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이걸 가지고 볼게요. 25년 상반기는 우리 한국 경제가 지독하게 어려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25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반기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반기보다만 나을 것일 뿐이지 하반기라고 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아무도 체감 못할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이미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진입해 버려서 상반기가 극단적으로 어려웠고 하반기는 그거보다는 나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경제는 연간 0.8% 성장하는 수준으로 그냥 저성장의 거의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26년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성장률 25년 0.8%, 26년 그래봐야 1.6%, 7%. 이게 이렇게 저성장으로 가는데 높은 금리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경기 진작이 필요한 거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자 100만 시대가 올 거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는데 뭐 그 전망이 틀렸으면 더 좋았을 법 했지만 안타깝게도 폐업자가 100만을 초과했습니다. 그만큼 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 여력은 위축되고 자영업의 매출 축소로 연결되고 이게 경기가 내수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럼 수출이라고 잘 되나요? 수출도 둔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경기 회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만 하면 경기가 진작되고 성장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같은 조건 하에서 높은 금리일 때보다는 낮은 금리일 때 경기 진작 효과가 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리 인하하면 경기 진작된다가 아니라 같은 지금의 경제 국면 하에서 금리를 10%를 적용하는 것보다 1%를 적용하는 것이 그래도 경기 진작 효과는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경기 안정 진단,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금융 안정 진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융 안정 진단을 할 때 있어서 크게 두 가지거든요. 대외적인 금융 불안, 대내적인 금융 불안. 근데 대외적인 금융 불안이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이 치솟는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겠네.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외환 건전성이 위축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처럼 환율이 다소 안정화된 국면에서는 그런 대외적인 측면의 금융 불안을 굳이 고려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 이 금융 안정 진단을 국내에 초점을 맞춰보겠다. 근데 그 금융 안정 진단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 보세요. 서울 집값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인하해 보면 자산가들이 굳이 은행에 저축할 필요 있어? 돈 빼다가 제로금리인데, 예를 들면 저축해봐야 제로금리인데 차라리 서울 부동산 사지? 그런 식으로 서울 집값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굳이 서울 집값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움직임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멈추게 만들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앞에 물가 안정 여부, 경기 안정 여부,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금리 인하 조건이 형성된 게 맞습니다. 근데 금융 안정 여부를 보면 한 가지, 물가 경기를 보니 금리 인하 해야지 하려고 봤더니 서울 집값이 너무 높네. 여기에 금리 인하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미 정부는 6.27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죠? 서울시, 특히 규제 지역에 많은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사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금융정책은 동원이 됐는데 이 와중에 금리를 만약에 인하해버리면 이 정책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정책 기조의 공조체계를 한번 유지해보자 하는 것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7월에는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부동산 얘기하면서 금융불안을 얘기합니까? 부동산과 금융안정화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시면 25년 들어서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 가계대출을 유형별로 쪼개볼게요. 맨 위에 보시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4월, 5월 계속 늘어나거든요. 2, 3, 4, 5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업권별로,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해요. 또 유형별로 조사해 봤더니 기타 대출, 신용대출이 아니라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은 은행권으로부터 주담대에 의존하는 대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살려고 가계대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아무래도 나도 집 사야지 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요. 가계대출이 늘기 때문에 거래를 하고 집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금융규제로서 가계대출을 막으면 집살 매수세가 줄어들겠네 하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궁극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금융 정책인 것인데, 이 금융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니까 627 대책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셨죠? 어쨌든 이게 금융안정 진단을 봤을 때 한국은행으로서도 이렇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금리마저 인하하면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627 대책까지 마련했는데 그것에 따른 효과가 7, 8월 중에 나타날 텐데, 7, 8월 중에 나타나는 효과를 보니까 실제 서울시 주요 아파트의 거래량이 627 대책 이전과 그 이후를 구분했을 때 확실히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가 다시 늘어나면 어떡하지? 그럼 내 책임이 되는데 당연히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렵죠. 가계부채 다시 늘어나고 거래량 다시 늘어나고 집값 기껏 627 대책 마련했는데 금리 인하까지 해서 역행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그 야기된 금융불안은 다 한국은행이 만든 것이 되겠죠. 그런 소위 전문 용어 써드릴까요? 독박 쓰고 싶지 않겠죠. 그게 바로 한국은행의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안정 진단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지만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지 전국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지 서울의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지 지방 집값을 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문제예요. 그러나 물론 지방에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는 내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럼 떨어지는 게 문제죠. 나는 내 집이 없어요. 나 좀 더 떨어져야 내 집 마련할 것 같아요.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좀 분양사무소고 중개사무소예요. 그러면 좀 이제 반등해야 거래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저는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논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집값, 5개 광역시 집값은 22년 이래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0 미치죠.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주택 분양이 안 돼요. 미분양이 쌓입니다. 그럼 미분양이 쌓이면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자료 보시는 것처럼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이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을 준공후 미분양, 언론성 용어로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중에서 다 지어놨는데 지금 입주가 가능한데도 공실로 남아있는 그런 미분양 주택 추이가 지금 근래 들어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럼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여러분 아파트에 공실이 많아요. 상가에 공실이 많아요. 그러면 상가에 나 한번 자영업 창업해 볼래요 했던 사람이 다 공실인데 무슨 마음을 먹고 먼저 도전을 해요. 이미 공실이 많은데 가격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입주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분양은 또 다른 미분양을 낳는다. 그럼 이게 사실은 서울은 집값이 올라서 문제지만 경제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제만을 고려했을 때는 미분양이 너무 쌓여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가 장기적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지만 좀 단기적으로 좀 줄이면 이렇습니다. 2022년 이래로 계속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특히 대구, 경북, 경남 지역, 뭐 이런 지역이 가장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쌓이는 과정에서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이미 공실이 많은데 자료 보여드릴까요? 아무리 파격 할인해도, 물론 1억 이상 파격 할인해도 여전히 비싸니까 분양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각해 봤을 때 이 미분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국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지방경제, 특히 균형발전이잖아요. 현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데, 굳이 정리를 한다면 서울 집값은 너무 올라서 문제고 지방 집값은 너무 떨어져서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서울 아파트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있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해드리겠습니다. 굳이 정리를 해본다면 물가 안정 여부, 금리 인하해야 돼요. 경기 안정 여부, 금리 인하가 시급해요. 그런데 금융 안정 여부, 금융 안정은 사실은 서울 아파트에 금융 불안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루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겠죠. 그게 딜레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잡는 것은 오히려 통화정책 당국이 아니라 재정정책 당국, 행정부 사이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이런 사이드에서 이 물조리개를 가지고 서울시에 초점을 맞춰서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한국은행은 이 서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 안정 여부, 경기 물가 안정 여부를 고려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한국은행 총재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하반기 경제를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합니다. 추경 편성하고 확장 재정 편성하고 또 재정도 상반기 때는 집행이 많이 안 됐었어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집행됩니다. 정부 행사나 이런 것들도 다 집행이 됩니다. 정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유동성 장세, 거기에 금리 인하도 한국은행 총재가 1, 2회 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논하면 어쨌든 수도꼭지에 수도를 트는 겁니다. 다만 수도꼭지에 수도를 트는 이유가 뭐예요? 실물 경제라는 컵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주식시장으로도 물이 튈 수 있고 옆에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도 물이 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됩니까? 6.27 대책은 뭡니까? 맨 끝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컵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깔때기를 이렇게 설치한 거죠. 이해 가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깔때기는 누가 설치해야 돼요? 깔때기는 정부가. 그럼 한국은행은 이 두 가지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바로 이런 입장이라고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7월 한국은행 금통위 때 한흥 총재께서 경계감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특히 젊은 층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그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가격 상승이나 지방 가격 상승으로도 번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젊은 층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종류의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부터는 6.27 대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서울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지켜보게 만들 것이고, 한국은행으로서도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 여부를 지켜보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안정화되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국면에는 그러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그럼 이제 8월 말에 한국은행 금리 결정,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7월 달, 8월 달 통계를 상당 부분 확인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소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걸 보면 금리 인하를 8월 말에 할 것이고, 그러지 않다,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전망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국은행 총재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를 상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론 유튜브만으로는 경제 공부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 매일 좀 더 많은 정보를 소통받고 싶다, 또 매주 내가 갖고 있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경제 공부하는 팀을 만들고 싶다, 또 뭐 한 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서 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오피셜 클럽을 좀 추천해 드리고, 이 댓글 보시면 상단에 고정 댓글이 있어요. 거기에 링크를 참조해서 찾아와 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